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볼게요. 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가전제품 수리점을 3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기업 가전회사에서 기술자로 15년간 근무하다가 독립했죠. 아내와 슬아의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46살, 작은아들은 44살이에요. 제가 가전 수리점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주변에 수리점이 많지 않았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무조건 저희 가게로 왔죠. 그때는 수리비도 꽤 받을 수 있었고 부품값도 지금보다 비쌌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열었으니까요.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았네요. 아내는 가게 한켠에서 작은 매점을 운영했어요. 커피, 음료수, 과자 같은 것들을 팔았죠. 손님들이 술이 맡기고 기다리는 동안 뭐라도 사 먹으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꾸준히 모았어요. 아이들 교육비, 결혼자금 다 대주고도 노후자금으로 5억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어요. 지금은 지점장까지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작은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구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손주도 5이나 있어요. 큰아들 쪽에 손녀 2, 작은 아들 쪽에 손자 3이요. 명절에 다 모이면 집안이 시끌벅적했죠. 제 인생의 전환점은 15년 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어지럼증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게 일과 아내 간병을 동시에 해야 했어요. 아침에는 아내 식사를 챙기고 낮에는 가게를 보고 저녁에는 또 아내를 돌봤죠.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이 제안을 해왔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일하시고 쉬세요. 가게도 정리하시고요. 저도 그때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손가락 관절도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자리는 제 소유였기 때문에 권리금을 꽤 받을 수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을 받았죠. 여기에 평생 모아둔 저축금 3억 5천만 원을 합해 총 5억 원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저와 아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전에 살던 집은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들었거든요. 두 사람이 살기에 전용 면적 20평 아파트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월 128만 원 받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꾸준히 최고 등급으로 납부한 덕분이죠. 아내는 저희 가게에서 일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월 45만 원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 합해서 월 173만 원으로 기본 생활은 가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병원비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고 재활치료도 받아야 했어요. 약값과 병원비로만 월 3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5억 원이라는 목돈이 있었기에 노후가 걱정되진 않았어요. 이자만 해도 월 10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요. 연금과 이자를 합치면 월 270만 원 정도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알고 보니 은행 내부 인사 문제로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값 차이 때문에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돈을 주기로 했어요. 아들아, 그 정도는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다. 큰아들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통장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아들 계좌로 보냈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번에는 작은 아들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승진했어요. 작은 아들이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에 좀 놀랐어요. 그런데 아버지, 승진하면서 새 차를 사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공무원도 체면이 있어서요. 작은 아들은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1억 원을 줬는데 작은 아들에게 그보다 적게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도 1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승진 축하한다.
아버지가 1억 원을 줄 테니 차도 사고 필요한데 쓰렴. 작은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역시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주고 나니 남은 돈은 3억 원이었어요.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월 이자가 60만 원 정도니 연금과 합치면 여전히 매달 230만 원 정도로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어요. 한쪽 다리에 혈전이 생겨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전문 재활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병원비로만 2천만 원이 들었어요. 게다가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했고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아내를 혼자 돌보기 힘들었거든요. 간병인 비용이 월 2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지출이 늘어나니 제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득 두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도움을 청해볼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각각 1억 원씩 줬는데 또 손을 벌리는 건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혼자 해결해 보기로 했어요. 아내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간병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 갔어요. 이제는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간병인 비용과 병원비, 약값으로 매달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연금으로 받는 173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원금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보니 남은 돈이 2억 원도 채 안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얼마 못 가 돈이 바닥날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두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했어요. 아들아,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간병인 비용이 많이 들어. 혹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큰아들의 목소리. 아버지, 저도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했어요. 다들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작은 아들아,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아버지가 좀 힘들구나. 혹시 매달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작은 아들도 큰아들과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지금 제가 집 리모델링 중이라 여유가 없어요. 상황이 나아지면 꼭 도와드릴게요. 두 아들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마다 찾아오고 주말에도 종종 얼굴을 비쳤는데 제가 돈을 나눠준 이후로는 연락도 뜸해졌어요. 돈을 줄 때는 자주 찾아뵙겠다더니 지금은 두세 달에 한 번 전화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쁜데 늙은 부모까지 챙기기 힘들겠지 싶었거든요. 그저 아내 병간호를 어떻게 해나갈지 걱정이 컸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려고 아내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어요. 순간 휠체어에서 손을 놓쳤고 아내가 탄 휠체어가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젊은이가 휠체어를 붙잡아 아내는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라고 했어요. 의사는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아내를 돌봐야 하는 저에게 휴식은 사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아들들에게 나눠줬는데 정작 저희 부부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박 씨 괜찮아요? 아까 쓰러졌다는 소식 들었어요. 내가 죽 끓여왔어요. 드세요. 김 여사님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가끔 저희 부부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는 좋은 이웃이었어요. 그날 저는 김 여사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줬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김 여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나이에 자식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김 여사님의 조언이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진지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남은 2억 원으로는 아내의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의사와 상담한 결과 아내의 상태로는 요양병원이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월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어요. 간병인을 따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케어해주니 안심이 됐어요. 아내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나니 저는 혼자 집에 남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적적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 허전함이 컸습니다. 매일 요양병원에 가서 아내를 보고 왔어요. 점점 아내의 상태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니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나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제안을 했습니다. 박 씨, 우리 나이에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어요. 저희가 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을래요? 그분의 권유로 지역 노인복지관에 가보게 됐어요. 거기서 시니어 택배 도우미라는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를 분류하고 각 세대에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일주일에 5번 하루 2시간씩 일하면 월 4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무리가 없고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게다가 요양병원에 가는 시간에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니 생활에 활력이 돌았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움직이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번 돈으로 아내의 간식비나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어 뿌듯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들과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회사 일이 바빠서 아이들 학원 때문에 같은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안부만 물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서울로 발령받았어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혹시 추가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1년 동안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않던 아들이 또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 황당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이제 형편이 좋지 않아. 어머니 요양병원비도 내야 하고.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가 없구나.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 그리고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돈을 자식들에게 더 주지 않기로 한 거예요. 대신 저와 아내의 노후를 위해 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의 소개로 노인 재무 상담을 받았어요. 전문가는 남은 2억 원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부는 정기예금에, 일부는 국민주택 채권에 투자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받는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어서 많이 받진 못했지만 월 5만 원이라도 도움이 됐어요. 또한 노인 일자리도 주 20시간으로 늘려 월 85만 원까지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금 173만 원, 일자리 수입 85만 원, 예금 이자 30만 원으로 월 2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아내의 요양병원비 150만 원을 내고도 저의 생활비로 1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여유롭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작은 아들도 간혹 연락이 왔지만 예전처럼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이제는 안부만 물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요양병원에 아내를 보러 갔는데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박 선생님, 사모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보행 보조기만 있으면 어느 정도 스스로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도 지금 상태라면 요양병원보다 집에서 생활하시는 게 정서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아내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는 24시간 간병인이 필요 없었어요. 주 3일 하루 4시간씩 오는 요양보호사의 도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월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었어요. 아내가 집에 오니 생활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하면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산책도 나가고 TV도 함께 보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라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에 다시 한번 실망했어요.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본금이 필요해요. 남은 돈 중에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이미 1억 원을 줬잖니. 그리고 지금 그 돈은 나와 어머니의 노후를 위한 거야.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 작은 아들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자식들의 냉담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오히려 저와 아내만의 평화로운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주 2회 모여서 바둑도 두고 노래교실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도 요양보호사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어요. 얼마 전 큰아들 가족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왔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졸랐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으로 집안이 활기찼어요. 밥을 먹고 난 후 큰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돈 때문에만 연락드린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다. 다들 살기 바쁜데 뭘. 그래도 가끔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좋겠구나. 그 후로 큰아들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들도 얼마 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68살, 아내는 65살입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5번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용돈도 벌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남은 돈 1억 8천만 원은 저와 아내의 노후를 위해 잘 관리하고 있어요. 의사는 아내가 이대로 꾸준히 재활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5억 원 중 2억 원을 나눠준 것을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반반입니다. 후회되는 면도 있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아내의 병간호에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주 찾아오고 효도한다고 했지만 막상 제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자식들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저와 아내의 행복은 자식들이 아닌 저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거든요.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소규모 여행 모임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니며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아내도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짧은 여행은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도 받았습니다. 유튜브 보는 법, 카카오톡 사용법 등을 배웠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도 찾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요. 남은 돈을 잘 관리해서 경제적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돈은 바라지 않아요. 그저 가끔 찾아와서 얼굴 보여주고 안부 전화라도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노후에는 자식보다 자신을 더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돈을 모으되 쉽게 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한 물질적 지원은 적정선에서 멈춰야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건강해야 돈도 의미가 있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노후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점이에요. 진정한 친구 몇 명,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옆집 김 여사님과 같은 이웃들이 때로는 자식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자식들에게 돈을 줬다가 실망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취미, 친구, 그리고 적절한 경제력. 이 4가지만 갖추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가전수리점을 운영하며 정직하게 살았고 두 아들을 모두 대학에 보냈으며 5억 원이라는 노후 자금도 모았으니까요. 비록 자식들에게 2억 원을 주고 실망했지만 남은 돈으로도 저와 아내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또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이 도전의 연속이니까요.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